그럼 일단 해당 내용에서 76페이지 봅시다. 적용대상 행위라는 부분이 나와요. 적용대상 행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고 그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허가받아서 건물 건축을 적법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적용 대상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건축이 뭐냐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건축은 정말 별 20개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에브리 이어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직접 언급이 안 돼도 관련 법을 공부할 때 건축이란 말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세법도 이해가 안 가고 중개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건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는 거거든. 응? 그럼 봐봐. 건축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봐요, 우리가. 뭐냐면 신축한다고 하고 증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개축이다, 재축이다, 이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 왜 안 해? 난 다 외웠어. 시작.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나 재밌는 건 이 축은 없다? 이전이야. 미치겠지.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이, 신증, 개재이,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좀 박자 좀 맞춰봐.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두 번에 완성됐어요. 잘했어요. 아마 다음 주는 까먹겠지만. 뭐라고요? 어쨌건. 그럼 건축에서 신축과 증축이 세트고 개축과 재축이 세트거든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말거. 봐봐. 건축물이 없는 나 대지. 내가 대지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건물 안 지어놓은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야. 그게 신축이야. 일단 건축물 없는 대지라는 말만 기억하세요. 건축물 없는 대지에 빨간색 건물을 짓는 거야. 화살표 해놔. 빨간색 건물로. 건축물 없는 대지에서 화살표 빨간색으로. 빨간색 건물. 그러면 빨간색 건물로 졌다 이 얘기인 거야. 왼쪽 조그만 건물의 화살표가 아니고 그 위에 건축물 없는 대지란 말에서 빨간 큰 건물로 화살표. 그 왼쪽 조그만 거는 부속 건축물이야. 나중에 얘기할 거야. 뭐라고요? 일단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부속 건축물이 있다고 쳐봐. 조그만 건물. 그럼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물이 아니지. 그래도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면 그것도 신축이야.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물이 아니니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도 건물이 없는 대지에 진 것처럼 신축으로 봐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끔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봐봐. 증축은 기존의 대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하죠? 이렇게 넓혀 짓고 올려 짓고. 빗금 보이죠? 넓혀 짓고 올려지면서 면적을 늘리는 걸 증축이라고 해요. 거기 초록 색깔, 진한 색깔 보이죠? 그 부분만큼 늘렸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시작.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걸 증축이라고 해요. 아까 기억나? 건폐율.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 얼마나 졌냐? 건축 면적이 늘었다. 이것도 증축. 그렇죠?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늘었어도 증축. 이해갑니까? 높이 층수가 늘었어도 증축. 어쨌건 그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야.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에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 그럼 물어볼게요. 면적은 증가가 없었는데 높이만 증가했다 가정해볼까요? 그래도 증축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꼭 면적의 증가가 있어야만 증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이 있죠? 한번 말해. 개축, 재축. 이건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전과 같은 규모라는 거예요. 형 앞엔 종전 범위 내. 시작. 종전 범위 내. 종전의 범위 내로 지어야 개축이 되고 재축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나 원인이 달라. 인위적으로 종전의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짓는 거면 개축. 뭐 천재지변에 재해가 생겨서 뭐하죠? 멸실된 거를 다시 짓게 됐어요. 그러면 뭐하죠? 재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종전의 건물 같은 걸 뭐하고 해체한다는 말 동그라미. 지금은 해체란 말을 쓰더라고. 해체하고 다시 짓으면 개축. 천재지변 등의 뭐다? 멸실된 걸 다시 지면 재축.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철거 해체했다? 종전과 같은 범위 내죠. 그러면 개축. 재축은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됐다? 종전 범위 내죠. 그러면 재축. 그러면 개재축의 공통점은 종전 같은 범위 내고 차이점은 인위적으로 해체했냐 아니면 멸실된 걸 짓는 거냐. 물론 재축은 오른쪽에 예외가 있는데 그건 지금 할 얘기 아니야. 나중에 제가 3월, 4월쯤에 얘기해 줄 거야. 1, 2월이나.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이전은 뭐냐면 바로 위에 이전 보이죠? 이전은 봐봐.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의 뭐를 주요한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 그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기, 바보, 지주 왼쪽 끝에 있지? 주요 구조부 요걸 해체하지 않는 거야. 해체하지 않으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이전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들이 이전을 설명드리면 물어보는 FAQ 자주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뭐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고요? 첫 번째 질문, 그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슨 뭐 건물을 뭐 그러면 반짝 들어가지고 뭐 옆에 놓는다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인데 그거 맞아. 그게 되냐고요 그게. 이런 분들이 있다? 되지. 왜 안 돼? 여러분들이 건물 생각할 때 제가 건축물 정의를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고 안 했어요. 아까 내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앤드 기둥호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콘크리트로 지은 걸 말한다고 안 했어. 이해갑니까? 그럼 나무로 지은 걸 수도 있고 판넬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요즘엔 집에서요 시골에서 그 원두막 같은 농막 있잖아. 이런 거 지을 때 짬뽕도 짜장면도 아닌데 전화를 해. 8평 농막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주면 갖다 줘. 싣고 와. 큰 트럭에다가. 그리고 그냥 앉혀. 배관만 연결하면 끝이야. 위에 앉혀가지고 주춧돌 위에다가. 정말 간단해.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어. 영 궁금하면 여기 도봉문화센터 앞에 10분만 서 있어 봐. 집 싣고 가는 차 가끔 봐. 서 있으면. 본 적 있죠? 눈 감고 댕겨요? 봤을 거요. 그렇죠?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건물 같은 콘크리트 건물도 다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그러는지는. 그렇죠? 왜 그러는 거냐면 아마 규제 때문일 거예요. 근데 뭐 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여기 암석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거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쓴 다음에 옮겨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각종 사업 규제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일 것이라고 예측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가능하다. 많이 물어보는 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땡 동그라미 해체하지 아니하고 봐봐 잘 들어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지 다른 대지의 같은 위치가 아니야. 그림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거야. 다른 대지의 같은 위치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그냥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야. 다른 대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두 가지가 앞뒤에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잘 나오는 것도 뭐냐면 건축물의 이전은 건축이 아니다. X. 건축물의 이전은 건축이다. 땡큐. 근데 일반인이 볼 때는 이전은 건축 같지가 않거든. 왜? 축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5가지 종류의 건축물 건축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히 얘기합니다만 건축만큼 큰 행위는 아니었어. 그럼 건축만큼은 큰 행위는 아니지만 어쨌건 대상 행위야. 그거의 바로 밑에 우리가 대수선이란 말을 써요. 대수선. 오늘은 헤드라인만 읽어볼게요. 대수선. 형광펜 긋고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행위를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해요. 그럼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아닌 거야. 건축은 아니지만 대수선, 큰 수선. 쉽게 얘기하면 보, 매력벽, 기둥, 지붕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각각 증설해체한다면 일단 이게 대수선이야. 이해 가시겠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어쨌건 이렇게 이해하자. 대수선은 건축만큼은 아니어도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대수선은 건축만큼은 아니어도 건축물을 크게 수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표적인 게 보, 매력벽, 기둥, 지붕틀. 보, 내, 기지, 마. 동그라미. 보, 내, 기지, 마. 이거 노래 뭔 줄 알아? 보, 내, 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시작. 보, 내, 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증설의 차. 대수선이다. 시작. 나중에 해요.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내기지마 증설해체 대수선이구나. 보내기지마. 시작.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해봐. 오늘 되게 창피한데? 대수선이. 그래서 해당 내용의 대수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봐봐. 이렇게 그러면 건물을 지었어. 그럼 건축물을 지으면 아무 용도로나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별표 건축물의 용도가 있단 말이야. 건축물은 우리 법에 29가지로 일단 용도가 분류되어져.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그 공법 배울 때 알아줘야 될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건축물 용도 분류 29개. 시작. 건축물 용도 분류 29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줘야 될 두 가지를 본다면 형광펜 거봐. 단독주택 헤드라인. 공동주택 헤드라인. 됐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네 가지는 일단 기억해 놓읍시다. 헤드라인 거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단 맨 밑에 가보면 이제 무슨 뭐 해당 내용에 뭐 장례시설이니 무슨 야영장시설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외우긴 힘들고 이 다른 법을 배우거나 할 때 반드시 알아줘야 될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시설들이에요. 사실 이게 용도의 건물에. 그럼 봐봐요. 용도 분류 봤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봐봐요. 단독주택.
그럼 봐봐. 요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정말 단독주택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숙방, 자취방 같은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 한 덩어리로 등기된 집, 이걸 다가구라고 해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 독립된 가구 살고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등기된 집이 있어요.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 관사, 대통령, 청와대 이런 거를 보통 우리 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종류는 네 가지인 거예요. 뭐다? 다가공, 가공, 단독주택. 시작. 다가공, 동그라미 해. 다가공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공.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지. 다가공. 어떤 분이 왜 얘는 두 번째로 가요? 다다공이라고 안 하고 다다공이면 다가 너무 많아. 구분이 안 되잖아. 내가 값을 다는 다중주택에만 설정한 거야. 나머지의 다는 다로 안 넣었어. 왜? 헷갈려. 이해가셨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들이 쓰는 독립된 구조가 아닌 주택의 형태, 하숙방, 자취방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다가구는 하나의 단독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만 등기는 한 덩어리인 거. 그렇죠? 그걸 다가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공동주택 좀 봐봐. 공동주택 굉장히 중요한데, 말해. 공동주택 중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아파트예요. 이 썩을 놈의 아파트. 그렇죠?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제일 비싼 집이잖아. 외국 나가면 아파트는 서민들 사는 집이야. 우리만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집인 거야. 그렇죠?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외울 때는 연세대 기숙사 이러시면 돼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해. 농담 아니라. 이러고 나온다.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가지고 1, 2, 3, 4, 5 내면 대부분 얘 쓴다. 기숙사. 다가구는 단독이거든. 이거 이렇게 안 외우면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평생 헷갈려. 평생. 다세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아. 하지만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돼 있어. 그러면 그건 공동주택인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등기 존부를 봐야 돼. 호별로 등기되어 있으면 공동주택인 거고, 한 덩어리 등기면 그건 단독주택인 거야. 사실 기본적인 기준이 따지고 봤을 때. 그럼 따라해봐. 다가공 단독주택.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그렇게 외워놔. 그럼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배울 때 국토계획법에 행위제한 받을 때 이 용도 지역에 어떤 건물, 아파트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때 다가구는 단독이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면 아파트의 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발표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의 이상이 되면 우린 이거를 아파트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아파트는 면적은 관계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되면 이게 아파트인 거예요. 뭐 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을 말한다.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을 말한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고쳐요. 답 X 불러줬구만. 여기 왜 말을 안 들어. X. 그럼 봐봐. 우리 학원 몇 층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도 아파트예요? 잘 들어봐요. 리슨 케어풀리 해봐.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학원도 아파트야. 이해 가셨죠?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파트 그러면 5계층만 외우고 앉아가지고 주택이 5계층이란 말을 까먹는 거야.
그럼 우리 학원도 아파트, 롯데백화점도 아파트네. 그렇지 않아요? 롯데백화점은 판매시설이야. 우리 학원은 업무시설이고 2종 근생인 거고 1종 근생인 거고 그런 거지. 달라.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야. 뭐든지 정확해야 될 거야. 알았죠?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그렇죠. 다가공, 단독주택과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류가 되어지는 거고, 다가구와 단독 이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다가구와 다세대. 그 정도. 연세대 기억하시면 돼. 근데 고려대는 없네. 미안해. 뭐라고요? 그래서 내용 등을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이 보여요. 내가 노란색으로 편지해 놨는데, 근린이 뭐냐면, 쓸 필요 없어. 가까울 근 인접할 린이라고 해서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이 근린생활설입니다. 근데 그 근린생활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데 생활의 위해가 전혀 없으면 그걸 일종 근린생활설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생활의 위해가 있어 보이면 그건 이종 근린생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면적이 크면 이종, 면적이 작으면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 근린생활설과 이종 근린생활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건물의 용도이지만 생활의 위해가 있으면 이종 근린생활설이고, 생활의 위해가 없어 보이면 이건 일종 근린생활설이구나. 써봐봐. 묶어서 왼쪽으로 생활 위해. 3번, 4번 왼쪽으로 묶어서 생활 위해라고 쓰고 1번은 X, 2번은 동그라미지. 생활의 위해가 있냐 없냐 따져봐.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어. 좀 봐봐. 아직 안 해왔지만 물어볼게. 치과 의원 뭘까? 일종이겠지. 어제 어떤 분이 이종이라고 하대. 치과에서 안 좋은 교육이 있어요? 그죠? 동네 산부인과도 다 일종인 거야. 그러면 소규모 종교 집회장,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이종근생이라니까. 교회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참 시끄러운 단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믿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리고 또 노래 연습장 보통 시끄러워 그게? 이종이야 이종. 이해 갑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뭐다 한때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들은 주로 이종근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어느 정도 위해를 주니까. 뭐 동네 일용품점이면 어떻게 될까? 동네 일용품점. 일종근생이지. 그런 거 생활에 뭐 주는 게 있어 주변에? 없지. 그렇죠? 그리고 동네 공중화장실 다 일종근생인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해 갑니까? 외울 거 한 개도 없어. 일단 기억해. 근린생활설은 주변에 있는 생활설인데 생활의 위해가 없으면 일종인 거고, 어느 정도 생활 위해가 있다고 느껴지면 이종 근린생활설이구나 라고 일단 인식하시면 웬만한 건 골라져. 나중에 자세히 외울 때 디테일 몇 개만 챙겨주면 되는 거야. 다 절대로 못 외운다. 공법을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야. 절대 못 외워. 책의 흐름, 용어, 빈출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흐름 파악에 예측하는 거야. 그 예측이 옳아야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절대 모두 다 외우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그 정도 됐고요. 하긴 뭐 나도 그래. 지금 뭐 한 24, 5년 됐으니까 아는 거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 안 그래요? 9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부동산학과 관련된 공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몇 년 된 거야? 91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야? 30년 넘었네. 내가 91학번이거든. 괜히 됐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등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주택법으로 갑시다. 지금 제가 뭐를 설정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1월 수업까지 앞에 내용 공부할 때 뒤에 거 중에서 알아야 할 거. 이해갑니까? 최소한 내용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앞에 이제 국토계획법 배울 때 특히 도시관리계획으로 뭘 규제하냐 배울 때 이걸 알면 훨씬 더 내용들이 이해가 쉬워요. 그런 포커스. 다음 주부터 또 앞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 해당 내용 뭐가 된다? 91페이지 주택법을 봅시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시 안에 주택의 단지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상 그런 주택단지를 질 수 있는 토지일 때 가능한 거지, 질 수 없는 토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다 모든 거는 도시관리계획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요 토지가 아파트 단지를 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 가능한 거야. 안 그러면 사업계획 쓰긴 안 나와. 그렇지? 그럼 봐봐. 주택단지는 써있지. 뭐라고?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을 짓는 거야. 그러면 주택만 지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가 부대시설이라는 것과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방합한 거 봐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해 갑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단지를 우리는 주택단지라고 해요. 우리 옆에 지금 상계주공 7단지 봐도 이게 주택단지인 거야.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는 거니까. 그럼 들어가면 단지 내 부대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 복리를 위한 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에요. 아까 정비법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과 좀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알겠습니까? 정비법에 뭐였죠 아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있었지? 지금은 주택단지 내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고 해. 그렇죠? 법이 달라지면 단어가 좀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주택하고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되고, 이런 주택단지는 단순한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파트를 배울 때 뭐라고 나와요? 오른쪽 끝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할 때, 주택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형광펜 거 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에버바리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얘기해. 단어가 달라집니다. 시작.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의 단지를 짓는 거라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단지를 만들게 되는구나. 이런 주택단지를 봐봐. 건설하고, 이런 주택단지를 뭐다? 건설하고 어떻게 뭐하죠? 공급이 이루어질 건가? 에버바리 공급.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어떻게 투기 문제 안 생기게 공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 배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배우는 게 주택법의 내용이구나. 여러분이 요즘에 뉴스 볼 때 많이 나오는 공급의 규제가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지 거기서? 뭐 투기 과열지구 오른쪽 끝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규제를 가하는 것들이 다 뭐다? 주택법의 공급에 대한 규제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도 요즘에 주변에 여러 이와 같은 규제들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가 집을 뭘 살 수 있는지, 어떤 집을 사면 못 파는 건지 몇 년 동안, 또 이런 거를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건 공법상 규제로 못 파는 건지 아니면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건지 질문조차도 제대로 못 합니다. 뭘 궁금한지 본인이 판단을 못 해요. 아니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남겼어요. 질문을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한참 봤어. 이렇게 읽어봤더니 세금 물어보는 거더라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물어본대. 그래서 내가 토스했어. 세법한테 물어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과목으로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사실은 이게. 그만큼 내용이 방대한 거기 때문에 목차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관리 같은 부분은 뭐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제가 원래 주택관리사 활동을 또 5년 정도 했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그렇죠? 춘천시 후평동 현대 3차 아파트에서 내가 말이죠. 5년 6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했었죠. 그 왜 했냐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박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잘할 수 없잖아. 나이 30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돈 벌려고 했는데 나름 보람찼어. 어느 한 단지에서만 5년 6개월 했어. 한 단지에서만. 알죠? 소장 한 군데에서 1년 못 버티는 거. 등살이 어마무시해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걸 내가 다 섭렵했잖아. 엄청난 친화력으로 내가. 에? 나 그만둔다 하니까 아주 그냥 막 다 나와서 울고 난리 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쨌든 그래서 비웃지 말고 그래서 건설, 공급,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만 관리 파트에 제가 말한 뭐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공동주택관리는 따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 나와 있는 관리 파트는 리모델링 이외에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미 지어놓은 주택을 증축 대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파트는 리모델링 관련된 것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항수로 본다면 주택법이란 법이 7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택법이란 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그 7문제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건설 파트에서 4문제예요. 그래서 건설 파트가 이 주택법의 거의 60, 7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파트에 가서 2개 정도, 관리의 리모델링이 1문제 정도. 용어정의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건 이 건설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건설, 여기서 4문제가 나오는 거라 당연히 주택법은 건설 파트를 잘 봐주는 게 내용인 것이에요. 그 주택법은 제가 그림 그려놨듯이 왼쪽에 그 주택단지를 만드는 거, 이 주택단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택법의 내용인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 부대시설 있고 복리시설 있고, 그리고 보여? 안팎 보이지? 안팎 중간에 파란색 빨간색 안팎 보이지? 빗금 거져 있고, 이렇게 단지 안과 단지 밖에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걸 우리는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 도로인 기간시설, 단지 밖에 도로인 기간시설 연결시키면 이건 간선시설이에요. 단지 안에 기간시설인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 지역난방, 이걸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 연결시키면 그게 간선시설이에요.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굳이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은 기간시설인 거야. 바탕이 되어주는 시설, 기간시설인데 그게 단지 안팎에 연결이 되면 그게 간선시설인 거야. 안더스탠드 하겠지? 그렇구나. 시작. 제가 아하 그렇구나 부를 때가 왜 부르는 거냐면 누군가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얘기죠. 우리 기지개 좀 켜고 박수 좀 쳐볼게요. 가만히 있어봐. 5번을 치는데 딱 맞춰야 된다. 전체가 딱 맞춰서 맞추면 전원이 합격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추려고 애를 써봐요. 세게 쳐봐. 시작. 5번이라니까. 시작.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두가 맞아야 된다니까. 예, 잠 깨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엔 세게 해요. 알았죠? 그 얘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용어정의 봅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지금 92페이지에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어 정의. 시작.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용어 정의 파트 92페이지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에브리 이어 매년 나온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주택법이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뭘까요? 뭐겠어? 주택이겠지. 가장 중요한 용어는 주택이야. 됐죠? 그럼 읽어봐. 발표하시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왼쪽 맨 위에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뭐라고 나와?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단 말이 있을까? 부속 토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존치할 수 없게 됩니다. 부속 토지 포함. 시작. 부속 토지 포함. 그리고 눈 뜨면 이런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공동주택이라는 걸로 분류한다고 나오지. 근데 아까 건축법에서 배울 때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다가공, 연세대 기숙사라고 금방 배웠는데 여기는 뭐가 좀 이상하지? 봐봐. 단독, 다중, 다가구, 다가, 연세대 이러고 나오지? 이게 없어. 공관하고 기숙사가 없다고. 쓸 필요 없어. 바로 옆에 써 있어. 팁에. 뭐라고요? 공관 X라고 돼 있고 기숙사 X라고 돼 있을 거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축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그냥 종류만 써놓은 거고 지금은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관리하는 걸 정한 법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청와대 같은 공관 분양합니까? 그럼 이 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숙사 같은 거 분양 공급해요? 등기 쳐주고 따로? 아니잖아. 이 법에서는 기숙사와 공간은 주택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과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건축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보고 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대? 그러면요, 건축법으로 물어보는지 주택법으로 물어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 써져 있어. 뭐라고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와. 이해합니까? 그러면 연세대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공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법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가 법의 문제에 꼭 써 있어.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개발법령상, 정비법령상 다 써져 있어. 문제에. 이 법에 뭐라고 써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내 말 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어느 법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공관이나 기숙사가 이 법의 주택이 아니다, 이것만 5번 나왔어요. 거의 매년 한 근 5년 동안. 이해갑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그리고 주택을 분류할 때 이건 단순하게 구조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했다면 주택을 자금이라는 거에 의해서 분류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택을 자금에 의해서 분류하자. 자금 별표. 자금에 의하다. 이거 아주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해 보자.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것과 민영주택이라는 걸로 보통 주택을 구분을 하게 돼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시작.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그럼 봐봐. 국민주택은 요번에 32회 또 나왔었는데 봐봐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다면 국민주택이고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됐다면 민영주택인 거야. 이거를 공공의 자가 지은 거다 민간의 자가 지은 거다가 아니고
공적 자금이 들어갔니? 그러면 국민주택.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갔니? 그러면 민영주택인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공적 자금은 뭐겠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었다. 그러면 공적 자금 들어갔으니까 국민주택인 거야.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돈을 냈네,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었다면 그것도 국민주택.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별도로 주민들에게 걷어서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이걸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이 있고, 이건 가정 일반회계야. 그리고 결혼 20주년 대비해서 서유럽 여행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별도의 통장이 있지. 없어? 그러면 결혼 20주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정부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모아놓은 특별회계 기금, 별도의 돈주머니가 있거든. 그게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게 있어. 이걸 어디서 관리하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HUG, 하우스 어반 개런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걸 관리하거든. 국토교통부 소관관리기관인데, 여기서 모아놓은 돈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다면 민간 건설이 지었어도 이건 국민주택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얼마 전 엊그저께지 파란색 땅에서 대통령 후보님이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30조를 갖다 써가지고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안을 내놨죠. 난 그걸 듣고 있다가 저거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아주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택도시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조나 있지도 않고 30조 잉여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요. 저건 잘 알아보지 않고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랬더니 그거 나오자마자 밤에 비판이 막 올라오더라고. 내 말대로. 잉여금 30조가 어딨냐고. 전체 금액이 아니야. 그게 다 쓸 데가 있는 돈이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약간 오바 같아.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하시고 아주 그냥.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지죠? 국민주택에 대한 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었다. 국가지자체의 재정의 지원이 있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지은 거라면 그게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 그러면 특정 계층만 이득을 봐야 될까? 많은 세대가 이득을 봐야 될까? 그래서 규모를 규제를 해. 바로 옆에. 이걸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규제하는 거야. 바로 옆에. 팁 보이죠? 국민주택 규모. 시작.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뭐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요. 뭐 쓸 필요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 한번 봐봐요. 우리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115제곱미터형 나 분양받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115제곱미터형, 이게 분양면적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되죠?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공용 면적이 3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을 분양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용 84.99997, 84.99998 이러고 나와, 등기부 보면.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전용 면적이에요. 우리 법에 나오는 면적은 다 뭐다? 주거 전용 면적인 것이지 분양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everybody, 주택법에 나오는 면적은 다 주거 전용 면적이다. 분양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알았죠? 그거 주의하시고, 아주 사소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요즘은 뭐 112형, 110평, 118형, 121형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30평대, 무슨 뭐 27평대, 24평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도량형 통일을 해가지고 정담 무보평 안 써. 지금은 안 쓰고 다 도량형을 제곱미터법으로 다 개정했어요. 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왜 나라가 발전하려면 옛날부터 도량형 통일하잖아. 왕들이 국사도 모르고. 그 정도. 그러면 해당 내용 보시고 오른쪽 위에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주택이 아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데 오른쪽 위에 주택으로 쓰는 게 있어. 이걸 우리가 준주택이라 그래. 뭐라고요? 주택은 아닌데 오른쪽 맨 위에 주택으로 쓰는 게 있다. 이걸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택법의 상당 부분의 규제를 피해갑니다. 분양가 제한도 안 받죠. 청약통장도 필요 없죠. 전매 제한도 없죠. 그러니까 준주택에 요즘에 관심을 갖는 거고, 준주택도 아닌 일반 다른 주택은 아닌데 준주택도 아닌 다른 시설이 있어. 요즘에 또 그 중에 핫한 게 생활 숙박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또 핫한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투기하느라 많이 써먹지. 근데 어쨌건 준주택의 종류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요 네 가지를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나와요. 여기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에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인다. 주택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대부분 주택법의 통제는 벗어난다. 오다노기. 한번 말해. 오다노기.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까?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네. 오다노기. 난다요.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까? 오다노기. 시작. 오다노기. 바가야로 오다노기.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오다노기 준주택. 오다노기 준주택. 여러분, 오다노기란 단어는 일본어에 없어요. 형, 내가 장난하시는 거야. 외우라고. 오다노기 준주택입니다.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1번 오피스텔, 2번 다중생활시설,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기숙사, 5번 국민주택. 5번이 답이에요. 이게 참 쉬운데 처음 들을 땐 그것도 어려워. 구분이 안 되니까.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쓰여서 어느 정도 이 법의 통제권에 두고자 하는데 준주택은 이 법의 규제를 거의 안 받아요.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양가 제한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이래가지고 요즘 오피스텔이 얼마나 핫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피스텔이 보통 값이 안 올라요. 원래는 2억에 샀으면 팔 때 2억 천 받으면 다행인 게 오피스텔이었어. 근데 이 정부가 너무 부동산에 생쇼를 하는 바람에 우리 그 안양 범교역 아세요? 롯데백화점에 있는데 안양의 가장 핫한 동네거든. 거기 안양 뉴코아가 현대한테 팔리면서 부시고 60층짜리 오피스텔 2동을 지었어요. 이게 전용 뭐라더라? 60짜리인가? 그거 분양할 때 4억 2천, 지금 10억이야 그게. 와, 내가 그거 그때 살라 했었거든. 또 못 샀어. 수업을 줄여야 돼. 시간이 있어야 내가 임장을 제가 댕기지 내가. 에이, 봐봐. 근데 돈이 전부는 맞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이게 내용이고요. 바로 밑에 뭐가 나올까? 또 오른쪽 중간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대시설은 없으면 못 사는 거고요. 복리시설은 없어도 살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여기는 뭐라 불러? 복리시설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유치원도 있죠. 복리시설에 유치원도 있죠. 아까 정비법에는 유치원이 없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또 혼동합니다. 또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 복리만 얘기하는 거야. 아까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 그래서 외워봐요. 어놀 어린이 놀이터,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어린이 놀이터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파리나 의식의 파로.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금리빨은 안 해. 뭐라고요? 금리빨이나 의식빨. 그렇죠? 오해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동네를 댕기는 아주머니가 있었지. 오후 2시만 되면 금리빨이나 의식의 파라오 이러면 댕기잖아. 왜? 들어봤죠? 이 얘기. 이거 들었으면 50대야. 봐봐요. 오늘도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건 아래에 있는 목적 분류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개정이 확정이 안 돼서 좀 거시기 합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보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리모델링 보일 거예요. 리모델링. 여기 봐봐요.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호별로 등기된 공동주택. 그런데 노후 불량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너무나 튼튼하대요. 재건축을 못해요. 너무 불편한데 쓰기는. 화장실에 전기 코드도 없어가지고 비데도 못 놔요. 불편해 죽겠어요. 옛날 아파트라. 근데 재건축은 안 된대요. 안전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제 같은 거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파란 당이 집권을 하잖아? 파란 당이 집권하면 재건축을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빨간 당이 집권을 하면 재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럼 리모델링이 은맥이 죽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당 됐을 땐 리모델링은 접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 득세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파란 당 시절, 빨간 당 시절은 재건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래. 색깔이 일반적으로. 그죠? 그 얘기들. 그러면 리모델링은 뭐다? 재건축은 아니고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형광펜 가봐요.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제목에 써있죠. 을 위한 대수선이라거나 형광펜 증축. 대수선 증축. 제목 형광펜 가봐요. 대수선 증축. 제목에 써있잖아. 1번 대수선, 2번 증축. 바로 위에. 그럼 대수선은 10년 이상 지났을 때, 증축은 15년 이상 지났을 때. 아까 재건축이 몇 년이었지? 30년. 30년. 그러니까 20년쯤 된 단지들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거냐? 10년 계기다가 재건축 갈 거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근데 그게 파란 당이 집권할 거냐? 빨간 당이 집권. 간을 봐야 돼.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빨간 당이다. 그러면 있어봐. 무슨 리모델링 개뿔은 재건축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야. 빨간 당 되면 재건축 시한도 줄여줘. 20년으로. 파란 당 되면 되려 늘려 40년으로. 이해갑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해. 솔직히 몇 번 바뀌었어. 제일 처음에 40년이었어. 이해갑니까? 20년, 30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30년이야. 최대 기간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지금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고, 굳이 말하면 재건축의 대체제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요 정도 주택법 간단히 봤고요. 라스트 페이지 농지법 봅니다.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험 몇 문제 나온다? 2문제가 나옵니다. 농지법은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전혀 생뚱맞은 법인데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총 강의 시간이 4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 한 10분 얘기할 거니까 이제 처음 강의하는 거야. 10분. 1, 2월 달 되면 또 뭐다 한 30분 해요. 그렇죠? 하나씩만 하면 하나씩만.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한 모든 내용을 보는데 이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걸려요. 그렇죠? 오늘은 용어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뭘까요? 그렇지. 눈치는 빠르네. 농지야. 그래서 농지법의 제일 중요한 용어 정의는 농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농지가 뭐예요? 농지 발표하고. 발표 29, 30회 문제였어요. 여러분, 출제위원들이 농지 문제를 왜 자주 내는 줄 아세요? 출제하시는 분도 이 법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농지의 정의를 많이 내는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읽어봐. 전답과수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불문 동그라미. 묻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불문하고 동그라미 별표 실제로.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음에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다면 우린 이걸 농지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봐봐. 전답과수원의 지목이든 아니든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우린 이걸 농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음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뭐 얘기하는 거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세용기간 동그라미 2년 이상인 거, 그리고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이런 거를 다 다년생 식물로 재배한다면 농지야. 근데 별표 형광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건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 심어져 있죠? 저거 나무 키우는 거예요? 재배하는 거야? 아니야. 정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거는 농지일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조경업자 아세요? 조경업자? 나무 저 키워서 팔아먹잖아. 조경업자가 자기 농지에서 조경수를 키워요. 이건 농지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정말 아파트 단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저걸 농지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두 번 나왔었어. 별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된다. 됐죠? 그러면서 농지 정의 나올 때 거기에 플러스 두 번째 형광펜 농지 관련된 토지 개량 시설도 농지고 게다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농지로 봐줍니다.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다 농지의 범주에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좀 굉장히 좀 광의적인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작 딱 농사 짓고 농작물만 자라는 땅만이 아닌 거야. 관련된 토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다 농지가 됩니다. 한번 읽어봐. 토지 개량시설 유지, 양배수, 수로, 농로, 제방, 동그라미, 방풍림. 이 방풍림이 아마 29회 때 문제였을 거야. 방풍림 뭔지 알아요? 에? 바람을 막는 나무. 방풍림. 안 써도 돼. 뭘 써 그거를. 과수원 아시죠? 과수원. 사과, 배 뭐 이런 거. 근데 가을에 과수원에서 수확하려고 하는데 늦태풍이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낙과가 엄청 생기면 수천만 원 피해를 봐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과수원 주변에는 방풍림을 쳐요. 나무를 심어놓는 거지. 바람 막아주려고. 그럼 낙과를 훨씬 줄일 수 있대요. 이해가셨죠? 그것도 농지예요. 방풍림은 살림이 아니야. 림자가 들어가 있다서 오해하시면 안 돼. 방풍림도 농지에 들어가는 거야. 토지 개량시설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또 하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태비장, 농막, 심지어 쉬어가기 위한 농막도 다 농지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막이 아까 원두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예, 가시겠습니까? 다 농지입니다. 하지만 별표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농지 제외 참 많이 물어보지. 하지만 봐봐. 첫 번째 봐요. 아까 제가 전답 과수원 이건 목은 농작물 경작에 실제 쓰임은 농지라고 했지. 그런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인데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거야.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그러면 농지로 안 봐.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은 3년 이상은 농지로 쓰였어야 농지인 것이야. 그거 포인트. 뭐라고요? 3년에 대한 부분의 미만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동그라미 아닌 토지 농작물 재배지 계속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이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지에 가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잡종지인데 거기서 뭐다? 고구마를 3년 이상 심었다면 농지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도봉산 봐봐.
도봉산의 지목이 뭘까? 임야겠지. 아직 안 배웠나? 도봉산 지목은 임야일 거야, 보나마나. 지목상으로 본다면. 그치? 그러면 임야야. 여기서 감자를 심어. 감자 맛나지. 포슬포슬한 게 아주. 난 감자는 삶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러고요. 가운데 스텐 그릇 놓고 물 넣은 다음에 돌려가지고 찌는 거지. 그게 제일 맛있어. 봐봐. 그러면 감자에 대한 부분을 심었어. 3년 이상으로. 농지이다. OX. 아니에요. 임야는 또 예외가 있어요. 임야라는 것을 전답과 수원이 아니라고 해서 3년 이상 농작물 심었다고 농지로 봐준다면 도봉산 지금 다 농지 됐을 거예요. 산림의 훼손 방지 때문에 임야만큼은 안 돼요. 임야를 농지로 쓰려면 적법하게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전용, 용도 바꾸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써야 농지로 봐주는 거지. 산지 전용,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산지 전용의 허가를 안 받고 임야에서 농작물을 심는다면 이건 농지로 안 봅니다. 두 번째가 임야인 토지에 대한 특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답과 수원이 아니어도 임야면 산지 전용 허가 안 거쳤다면 100년을 해도 농지 안 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농지나 만들러 가볼까? 도봉산으로 안 된다고. 이해가셨죠? 임야만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또 왜 안 되는 거냐면 예전에 우리 6.25 나고 살기 힘들 때, 그렇죠? 나무 껍질에 벗기고 먹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쌀 넣고 끓여서 먹고. 그리고 산에 나무 벌채해가지고선 태워서 화전민으로 비료 만들어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산림 훼손 방지라고 이해하시면 돼. 임야만큼은 안 돼. 그리고 초지법의 초지면 이건 초지법상 초지라 농지로 안 봐. 그냥 초지와 초지법상 초지는 달라. 뭐라고요? 초지법상 초지는 그 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 우리 법의 농지로 안 봅니다. 그냥 초지하고는 다르다고. 초지법상 초지이면 농지 아니야. 규모가 달라 이게. 알았죠? 그거 오해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누가 농업을 하는 자인가? 뭐 말이야. 농업인. 시작. 농업인이 누구냐도 가끔 잘 나와. 간단히 한번 얘기할게요.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인이야. 그리고 1,000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끊어주고 하거나 끊어주고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있지? 이런 것은 1,000 이상이 안 돼도 농업인으로 봐줍니다. 왜냐하면 시설 구비가 들어간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봐봐. 대, 이, 중, 열, 소, 백, 가금, 일천, 꿀벌, 식군. 이게 뭘까? 대가축 2마리. 우리 농촌에서 대가축이 어떤 게 있을까? 소. 어떤 분이 곰이라고 하대. 이런 곰탱이 뭐라고요? 곰이 아니라 소 얘기하는 거야. 가끔 뭐 호랑이 이런 분도 있어. 가축이 뭐야? 집에서 기르는 동물 아니겠냐고. 어떻게 호랑이가 가축이야. 잡아먹히려고. 뭐라고요? 2마리 대가축. 중가축이 뭔 줄 알아? 맞아. 우리 친구들 돼지.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 있어. 우리 딸내미. 뭐라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소가축은? 아니야. 닭은 가금류에 들어가. 가금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이라 그래. 집가자 새 금자 쓰거든 그게. 그래서 가금류에 닭, 오리, 꿩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건 일천수야. 그죠? 그리고 소가축은 요즘에 염소, 토끼, 심하게 말하면 개, 가축으로 많이 키우는 경우도 있어. 보신탕집에 팔아먹는 거지. 그런 데도 많아. 솔직히 요즘에 시골 가면요 개 키우는 집 은근히 많습니다. 개가 수익률이 제일 좋대. 들어보니 우리 큰 이모 왈 됐고요. 하게 보시고 하육하거나 오화 끊어주고 1년 중 120일 축산업에 종사하면 얘도 농업인으로 봐.
그 오화라는 말이 있잖아. 앞, 뒤에 하나만 걸리면 돼. 1번하고 3번은 오화 또는 앞, 뒤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동시만족이 아니야. 어떤 분이 물어보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이 이상 뭐 등등 모두 있어야 되는 거죠. 동물농장을 해. 동물농장을. 뭐라고요? 그중에 뭐라도 하나 또는 그중에 뭐라도 하나를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했다면 농업인이라고. 그리고 꿀벌이 식군인데요. 말벌이 나오면 안 돼요. 말벌이는 안 키워요. 걔들은 꿀을 뺏어 먹으러 다니는 애들이야. 그리고 어제 나오더라? 말벌통 잡아가지고 술 담궈가지고 뭐 당뇨에 좋으니 뭐 남자한테 좋으니 뭐 이런 식으로 수십만 원에 판대. 근데 그게 큰일 난대. 먹으면 안 된다더라. 어디 뉴스 봤더니 위험하대. 그게 한 통에 20만 원이래. 말벌통 담가 술 담아 놓은 게. 근데 그 여러 가지 뭔 요소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거. 그렇지? 먹지 마요. 됐고.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봐줍니다. 120만 원. 됐죠? 나중에 외울 거고. 주말 체험 영농, 요번에 그 LH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개정되고 정에 들어왔어. 8월 17일 날. 읽어봐요. 농업인이 아닌이 포인트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이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탈법 방지를 위해서 8월 17일 날 많은 내용이 신설됐었습니다. 그거는 12월 말쯤에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오늘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부동산 공법의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까지 흐름과 체계와 용어 가지고 봤어요. 앞으로 요 수업을요 1월달 돼서도 시간 될 때마다 잘 안 잡히면 한 번씩 쫙쫙 들어주세요. 하루만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 6시간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헷갈릴 때 다시 한번 쭉 들어주고 수업 들어봐. 정말 잘 들려. 괜찮은 수업인 것 같아,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 그럼 다음 주는 다시 앞쪽부터 가서 6주 동안 좀 세부 내용을 좀 더 볼 거야.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